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45세의 남성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성공만 거듭하면서 탄탄대로를 달려왔습니다. 저는 태생부터가 남다른 금수저였어요. 엄청난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잘나가는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사업에 대한 자질도 있었고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하는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제가 손을 대면 실패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투자의 귀재이자 사업의 달인으로 살아온 저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끝장날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갖춰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나서 5분 정도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자질과 마인드, 그리고 제게 도움이 될 파트너인지 아니면 해를 끼칠 적이 될 것인지 파악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딱 좋은 사람들이 사업가들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거의 달인의 경지에 올랐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저와 같이 일해온 직원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골라내는 저의 능력에 감탄하곤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파악하는 데는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자부하던 저도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고르고 보는 데는 아주 치밀했던 제가 실수를 한 건 다름이 아닌 사랑이란 감정이 제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서 자라난 그녀에 대한 사랑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잠재워 버렸어요. 저는 사랑의 열병을 앓으면서 그녀에게 빠져서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짓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그녀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다음이었어요. 저는 알거지가 되기 일보 직전에야 그녀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아차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순 없었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저지른 참담한 실수를 후회했지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어요. 실패를 모르고 살아왔지만 여자로 인해 제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져버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모두 말씀드리려고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립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신조는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신조를 군대에 갔을 때 소대장에게서 배웠어요. 소대장은 육사를 나온 중이었어요. 그는 대대로 군인 집안 출신이었고 육사 출신들이 그렇듯이 군인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장교였습니다. 훈련소를 나와서 근무를 하게 될 부대에 배치가 되었고 소대 내무반에 들어가서 소대장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대장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강인한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어요.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와 칼처럼 각이 잡힌 모습은 그가 뼛속까지 군인이라는 걸 첫눈에 보여주었죠. 반갑다. 앞으로 나하고 군대 생활 잘하려면 딱 2가지만 명심하면 돼.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해보지도 않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자로 잰 듯이 확실한 걸 좋아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되는 건 없다는 신념으로 뭉쳐 있었어요. 그렇다고 다른 직업군인들처럼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나 일과가 끝나면 소대원들과 같이 축구를 하기도 했고, 휴일이면 빵이나 과자 그리고 음료수를 잔뜩 사들고 내무반에 와서 부하들을 위해 거하게 회식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그는 근엄한 표정이나 각 잡힌 자세를 완전히 풀고 동네 형님처럼 저희들과 같이 농담도 하면서 웃고 떠들었어요. 그리고 훈련이나 직업을 할 때는 다른 장교들처럼
폰만 잡고 말로만 소대원들을 지휘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선두에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모범을 보여서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그는 때로는 동네 형님처럼 편하게, 그리고 때로는 엄격한 상관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통성력 때문에 저희 소대는 최우수 소대로 선정되었고, 선임 소대원들은 그 덕분에 포상휴가를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겨울이 되자 공포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대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훈련이 마침내 시작되고 말았어요. 바로 악명 높은 혹한기 훈련이었죠. 혹한기 훈련이란 겨울 중에서도 가장 추울 때를 골라서 허허벌판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일종의 생존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유격 훈련처럼 몸을 쓰면서 뒹구는 훈련보다 살을 에일 듯한 추위를 버텨야 하는 혹한기 훈련이 더욱 끔찍했어요. 훈련은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하인 날씨에 꽁꽁 얼어붙은 땅을 삽과 곡괭이만으로 들고 파내려니 미칠 노릇이었고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뭘 꾸물거려. 안 하면 되게. 전원 작업 시작. 소대장은 우렁차게 작업 시작을 지시했지만 저희들은 건성으로 대충 삽질을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야, 우리가 뭐 공수부대냐? 삽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저희들은 소대장의 눈치를 보면서 대충 작업을 했어요. 그러자 소대장은 불호령을 내렸고 놀란 저희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덩어리처럼 얼어붙은 땅을 파는 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사력을 다해 작업을 했지만 성과가 없자 소대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전부 비켜. 지금 우리는 재미삼아 훈련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해. 이 땅을 파서 참호를 만들어서 몸을 숨기지 못하면 전부 죽는다고 생각하란 말이야. 소대장은 곡괭이를 들더니 정말 미친 사람처럼 땅을 찍어댔어요. 기계처럼 빠르게, 그리고 쉬지도 않고 곡괭이질을 하자 땅이 파이면서 구덩이가 만들어졌어요. 한겨울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작업을 하는 소대장의 등짝에서는 허연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습니다. 저희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삽질을 시작했고 하루 종일 사투를 벌인 끝에 성공적으로 작업을 마칠 수 있었어요. 봤지, 자식들아.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거야. 단지 안 할 뿐이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죽을 각오로 해. 그러면 분명 성공한다. 알겠지? 그날 들은 소대장의 말은 제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저는 소대장의 전혀 다른 면을 알게 되었어요. 훈련의 대부분은 말 그대로 밖에서 야영을 하면서 추위를 견디는 것이라서 밤이 되자 소대원들은 참호 안에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선임 중 하나가 들어가면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읊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러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대학을 다닐 때 원치 않게 첫 경험을 하게 된 사연을 늘어놓았어요. 그는 대학 1학년 때 선배가 마련해준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대 여자가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더랍니다. 게다가 그 여자는 졸업반인 4학년이었다고 해요. 그에게는 하늘 같은 여자 선배와 마주 앉아 있으니 부담스러워서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녀는 선임이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달라붙어서 2차를 가자고 했답니다. 그는 여자 선배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 술집으로 가서 술을 마셨는데 살이 찐 몸매에 들창 코에 가늘게 찢어진 눈은 여자로서의 매력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다 보니 취하게 되었고 술 기운이 오르자 그녀의 얼굴이 그런대로 괜찮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집을 나오자 그녀는 그를 끌고 모텔로 들어갔고 그날 선임은 처음으로 여자를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침에 술이 깨자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자 선배를 보고
정신이 확 들어서 도망치듯이 모텔을 나왔고 끈질기게 연락해오는 그녀를 피해서 휴학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의 사연이 끝나자 다른 소대원들이 이야기를 이어받았고 분위기가 한껏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소대장이 참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너희들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 밖에서 들으니까 첫사랑 타려고 하는 것 같던데. 소대장은 이미 밖에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첫사랑에 성공했는지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에 인간한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군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교들이 거주하는 숙소가 다 차 있어서 소대장은 부대 밖에서 방을 구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해요. 그는 원룸을 구해서 살았는데 맞은편에 있는 원룸에 새들어 살던 여성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세련된 외모와 긴 머리는 소대장의 이상형이었다고 해요. 소대장은 며칠 동안 그녀가 집에 오는 시간을 관찰한 다음에 꽃다발을 준비해서 그녀를 기다렸다가 사랑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야말로 군인처럼 단도직입적으로 용건만 간단히 고백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여성은 피식 웃으면서 저기요 죄송한데요 저 사귄 사람 있어요 라고 했답니다. 보통의 남자라면 여성에게서 애인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포기하고 돌아섰을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미 결혼을 한 것도 아니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여성을 놓칠 수 없다는 승부욕에 타올랐다고 해요. 속된 말로 골키퍼가 있다고 해서 골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연애 편지를 써서 문 앞에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낯선 남자가 소대장을 찾아왔다고 해요. 그는 바로 소대장의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부었답니다. 야, 네가 소중히 찝쩍거린다는 양아치구나.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왜 임자가 있는 여자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해. 그는 소대장이 점 찍은 여성의 애인이었어요. 그는 소대장을 데리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싸움을 걸었다고 합니다. 덩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소대장에 비해서 그녀의 애인은 키도 크고 다부진 근육질 몸이었다고 해요. 도저히 소대장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지만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았고 군인 정신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1시간이 넘게 맞으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자 그녀의 애인은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소대장은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되는지 해보자는 심정으로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100일이 넘게 구애를 계속한 끝에 마침내 첫사랑이었던 그녀와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였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기게 돼. 남들이 들으면 별거 아닌 사랑 이야기로 치부하거나 여자에 대한 또라이 같은 집착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를 한 후에도 소대장에게서 배운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면서 살자라는 신조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밑으로 들어가서 실무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부모님의 후광으로 성공한 케이스였어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사업을 물려받아서 편하게 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아버지와 저는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편하게 살아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모를 잘 만난 덕에 금수저로 태어나서 고생이라고는 모르고서 자라서 번듯한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의 아들이란 말을 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채를 통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시 동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쟁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떤 업무가 맡겨져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최선화의 방법을 찾아서 추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동기들은 병수야, 뭐하러 회사에 그렇게 충성하냐? 네가 머리털 빠지게 회사를 위해서 고민한다고 사장이 그거 알아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자청해서 야근이나 철야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 저를 볼 때마다
동기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면서 혀를 찼어요. 하지만 상사들은 제가 가진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감각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서 대리로 승진하자 저는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미국 출장을 다녀오라고 했어요. 미국에서 곧 산업박람회가 열려 미국 지사에서 현지 수입업자를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와 경쟁관계인 땡땡물산도 그 수입업자한테 눈독을 들이는 모양이야. 그래서 지사의 힘만으로는 로비를 하는데 힘이 딸리니까 마케팅 전문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어. 내가 보기에는 정병수 대리가 적임자 같아. 회사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봐. 부장은 로비스트로 저를 미국에 파견했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지사 직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 경쟁 업체는 그 수입업자에게 상당히 공을 들여서 계약 일부 직전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경쟁 업체는 박람회 기간에 그와 수익 계약을 맺으려고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경쟁력만 가지고 수입업자의 마음을 사로잡기는 힘들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민계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었어요. 저는 수입업자를 호텔로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제 초대에 응했고 저는 그 자리에 은밀하게 알아본 여자 로비스트를 불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희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고 2차로 호텔의 바로 가서 술을 한 잔 걸친 다음에 이제부터 저희 회사의 제품에 대한 설명은 이분이 룸에 올라가서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예약을 해둔 룸으로 여자 로비스트와 수입업자를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입업자는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국 출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저는 1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고 2년 뒤에는 기획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자 저는 제가 사장의 아들이란 사실을 직원들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장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입사 동기들은 아연실색하면서 제 앞에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실무를 차근차근 익힌 다음에 대표이사의 자리에서 올라왔다고 해도 수십 년이 넘게 경영을 해온 임원진들에게 저는 새파랗게 젊은 애송이로 보였고 저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되자마자 저는 전과는 다르게 제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유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임원이 한 명 있었는데 기획이사였어요. 그는 제가 제안하는 사업마다 태클을 걸면서 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적자에 허덕이다가 부도가 공장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심하다가 그 공장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기획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들은 수익성이 없다면서 극구 말리면서 반대했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못 먹어도 고라는 생각으로 공장을 인수했어요. 그런데 기획이사는 다른 임원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면서 임원들과 저를 이간질시키려고 들었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온 기획이사와 다른 이사가 대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사장놈 말이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임원인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 말은 동네 똥개가 지저대는 소리 정도로 취급하고 뭐든지 지 마음대로 해버리니 도저히 못 봐주겠어. 정의사 말도 일리는 있어. 세상 짬밥으로 따져도 한참 못 미치는데 지 아버지 덕에 사장 자리에 올라와 놓고 너무 설치는기는 해. 두고 봐, 내가 그 자식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릴 테니까. 지금은 마냥 큰 소리 치지만 언제까지 웃는지 두고 보자고. 기획이사는 제게 앙심을 단단히 품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획이사를 경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은밀하게 그의 뒷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이사가 숨기고 있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경쟁회사와 은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경쟁사와 내통을 하고 있는 그를 당장 잘라버렸겠지만 저는 그를 이용해서 경쟁사를 제압할 계획을 세웠어요. EJ, 적을 이용해서 적을 제압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계획에 제가 인수한 공장을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도가 나버린 공장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어요.
모든 사업은 철저하게 데이터에 의존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예측한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사업가의 경험이 주는 본능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를 때는 감을 믿고 일단 지르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부도가 난 공장을 인수한 것도 순전히 감을 믿고 질렀던 겁니다. 수익성만 따진다면 임원들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공장에 시설 자금을 투자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경쟁사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물론 기획이사를 미끼로 이용했어요. 제가 그 공장을 산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공장의 부지가 곧 개발 예정 지역에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오를 거라는 내용이었죠. 그 소문은 기획이사를 통해서 곧 경쟁사에 들어갔고 경쟁사는 다시 그를 이용해서 공장을 매입하기를 원했습니다. 기획이사는 제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공장을 팔아버리는 게 현명하다고 주장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쓸모없는 공장을 경쟁사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기획이사를 정식으로 해임해버렸습니다. 사사건건 제가 하려는 사업을 반대하면서 발목을 잡던 내부의 적을 제거한 저는 사업 분야를 축소하고 새로운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먼저 원자재 가공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간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창 잘나가는 원자재 가공 사업 분야를 왜 정리하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호황을 누리지 마. 아마 2년 안에 타산이 맞지 않을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하청을 주고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간부들은 제 말에 이해하지 못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간부들은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말했지만 정확히 2년 뒤에 수입 원자재 파동이 일어나면서 원자재 가공 사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추락을 거듭하게 되자 간부들은 저의 성경지명에 감탄하고 그때부터 제가 말하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 투자한 분야가 들불이 번지듯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해서 회사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33살이 되자 저는 명실상부하게 회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고 임원들을 포함해서 직원 모두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제 인생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그녀와의 만남이 하늘이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거칠 것 없이 달려나가는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악마가 내린 저주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것 때문에 저는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정기적으로 가지는 임원회의를 마치고 재무이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회사의 자금 운영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재무이사가 제게 여유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가진 돈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관리를 하면서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괜찮은 펀드가 있으면 가입하기도 했고 은행에서 VIP를 위한 자산관리형 적금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가입하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자 재무이사는 좀 더 공격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가진 자산이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재산을 더 크게 늘려보시죠. 이사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건 제 자랑 같지만 지금까지 저보다 자산관리에 대해서 잘하는 전문가를 보지 못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잘 아는 투자 전문가를 소개해 드릴까요? 자산관리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능력 있는 여성입니다. 재무이사는 아주 천재적인 자산관리자를 알고 있다면서 그녀를 소개해 줄 테니 만나보라고 했어요. 저로서는 만나서 손해볼 건 없어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여러 명의 내노라라는 투자 분석가나 펀드 매니저들을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저보다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장황한 설명 끝에 하는 말은 한결같이 좋은 곳에 투자하면 돈이 될 거라는 겁니다.
참,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제 돈은 남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무이사의 소개로 만난 그녀는 전에 만났던 전문가들과는 확실히 급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 재력가들의 펀드 투자를 자문하고 있다 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펀드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녀는 어떤 질문에도 주저하거나 막힘이 없이 알아듣기 쉽게 척척 설명을 해줬습니다. 2시간이 넘게 그녀와 대화를 하고 나서 그녀에게 제가 가진 재산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분석가로서 그녀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싶어졌어요. 저는 그녀에게 하루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달 안에 2배로 오를 주식 종목 셋을 추천해달라는 숙제를 냈어요. 그러자 그녀는 병긋이 웃으면서, 사장님, 숙제가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 정도 예측은 주식시장의 흐름을 조금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죠. 그녀는 제게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을 했고, 다음날 만난 그녀는 정확하게 3가지 종목을 예측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서 한 달 안에 올라갈 종목을 점 찍어두고 있었는데, 그녀가 골라온 종목은 제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3개월 내에 2배 이상 올라갈 종목, 그리고 장기로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박이 날 만한 종목까지 분석해 주었어요. 재무이사가 추천할 만하네요. 대단해요. 그럼 저한테 자산관리를 맡겨주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곧 돈박석에 앉게 해드릴 테니까 믿고 맡겨주세요. 저는 실력과 안목이 검증된 그녀에게 자산관리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녀가 제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저희들은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었어요. 제 돈이니까 제가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일이니 한번 맡겼으면 상관하지 말라고 해서 말다툼도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돈을 어떻게 굴리든 그건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꾸 간섭하시면 제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게 어려워요. 간섭하는 게 아니라 제 돈이니까 내 생각도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금융시장을 보는 눈이 있다고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분기별로 결산 보고 드리는 거 외에 간섭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러시면 사장님 자산 관리하는 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녀는 자존심이 아주 강한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투자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각이 달라서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겼고, 심할 경우에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도 했지만, 몇 달 뒤에 그녀가 약속한 대로 많은 수익을 내면서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에 대한 저의 불신은 말끔하게 사라졌고, 그녀가 제 돈을 어떻게 굴리든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딱히 만나서 할 이야기가 없어도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날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는 제게 오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어요. 이제 저희들이 만난 지도 1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 좀 더 편하게 만났으면 해요. 그녀는 자기가 형제자매 없이 엄마와 함께 외롭게 자라서 제가 오빠처럼 편하게 느껴져서 기대고 의지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나를 오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 나도 소은이를 여동생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기대고 의지해.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게. 고마워, 오빠. 얼마 전부터 저도 그녀를 자산관리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싹트고 있었어요. 남매처럼 의지하면서 지내게 되자 저희들은 곧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저희들이 사귀게 되면서 저는 그녀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듣게 되었어요. 그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깡패였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일하던 그녀의 엄마에게 반해서 같이 살자고 들러붙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엄마는 깡패인 그가 싫었지만 동거를 거부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살림을 차려서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녀를 낳았다고 해요. 딸이 태어났어도 그는 일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건달로 지내면서 빈둥거렸고 그녀의 엄마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는 아내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빼앗아서 술을 마시거나 다른 건달들과 어울려서 도박이나 유흥비로 탕진해 버렸다고 해요. 가장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니 살림은 날이 갈수록 기울어가는 게 당연했죠. 나날이 늘어나는 빚에 허덕이던 그녀의 엄마는 제발 일을 하라고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욕설과 구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술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심한 매질뿐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그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그녀의 엄마는 이렇게 가다가는 딸의 앞날까지 망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노숙까지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녀의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내와 딸을 찾아다녔고 몇 번이나 그를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숨어서 지내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그녀는 다시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쉼터까지 찾아와서 자기 아내와 딸을 데려가겠다고 행패를 부렸지만 출동한 경찰의 경고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도 아내와 딸을 찾는 걸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그는 알코올성 간경화가 악화되더니 가난까지 생겨서 혼자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학비를 벌었고 알바와 가입까지 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했어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그녀는 대학에 남기 위해 강사를 시작했는데 교수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시달리다가 결국 3년 만에 강사를 그만두고 대학을 떠나서 증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대학원생들이나 강사들을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여기는 교수들의 아나무인적인 태도와 여성 강사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과 성추행까지 해대는 일부 교수들에게 질려버렸던 거죠. 늦은 밤에 논문을 정리할 게 있으니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는 교수도 있었고 술자리에서 노골적으로 희롱을 하는 교수들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와는 다르게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과 고난을 견디면서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온 그녀에게 애정을 넘어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다가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자산관리사가 아내이니 당연히 제가 가진 재산은 계속 아내가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제 재산이 조금씩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믿고 있었지만 매사에 철저한 게 성격이라서 매달마다 자산의 현황을 확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산이 늘어나기는커녕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면 아내는 그때마다 아무 걱정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단기적으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해서 장기 펀드에 넣어서 얼핏 보면 재산이 줄어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 그러면 예전처럼 분기마다 나한테 수익이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말해줘. 여보, 이제 우리 부부야. 전처럼 내가 당신하고 계약하고 일은 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당신 재산이 곧 내 재산이야. 그러니까 번거롭게 당신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마누라만 믿고 가만히 있어. 뭔가 이상했지만 더 따지면 아내가 자기를 못 믿냐고 하면서 토라질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미국 지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 때문에 6개월 동안 장기로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저는 뜻밖의 보고를 받게 되었어요. 기획실장이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무이사는 그가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해고했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워낙 중요한 사안인데 사장님이 미국에 계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기획실장을 해고하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재무이사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출장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무이사는 기획실장이 수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기획실장이 보고한 실제 자금의 사용 내용이 원래의 계획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일을 하다 보면 계획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일이 다반사로 있는 법이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점점 커져서 확인을 해본 결과 기획실장이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재무이사인 자신을 속이고 계획적으로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고 있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무려 10억이 넘었다고 해요. 그는 중대한 일이었고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탓에 제게 보고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기획실장은 믿고 있었는데 그런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다니. 어쨌든 잘 처리하셨어요. 지금까지 기획실장은 회사에서 제가 믿고 신뢰하는 몇 안 되는 간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장이 될 때부터 같이 일을 했고 한 번도 돈과 관련해서 실수를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에 제가 받은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누구도 모르는 법이었고 돈의 유혹 앞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기획실장이 회사를 거덜내기 전에 재무이사가 신속하게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게 회사의 분위기가 전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모든 업무가 재무이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가 실질적인 사장이고 저는 형식적인 오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는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내의 내연남은 바로 재무이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내와 재무이사의 비밀이 드러난 건 기획실장이 저를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기획실장의 전화를 받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공금 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고 했어요. 사장님, 정말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사의 앞날과 사장님의 인생이 걸리는 일입니다. 내일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로 나와주세요. 기획실장은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했고 저는 그곳으로 가서 기획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몇 달간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느라 살이 빠지고 얼굴이 많이 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빛만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저를 만난 그는 억울하다는 말부터 했어요. 사장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회사 공금 10원 한 장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했는지 사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두 재무이사 그 자식이 꾸민 짓이에요. 그놈이 사모님과 짜고 한통속이 되어서 회사를 거덜내고 사장님을 알거지로 만들려는 수작을 꾸미고 있어요. 기획실장의 입에서는 믿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획실장은 제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재무이사의 더러운 음모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일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벌어졌어요. 기획실장은 재무이사와 아내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기획실장은 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제 방에 왔다가 안에서 들리는 재무이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대표이사실 밖에는 비서실이 있었는데 미국 출장에 비서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비서실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대표이사실 안에서 남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기획실장은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던 거예요. 요즘 재훈이하고는 잘 지내지? 그럼요, 아버님. 계획대로 일만 처리되면 그이와 같이 유럽으로 이민을 갈 생각이에요. 그래, 한국은 답답해.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법이야. 이제 이 회사도 곧 내 차지가 될 거니까. 넌 그놈이 가진 돈이나 잘 관리해라. 너도 알겠지만 그 자식이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놈이니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우린 전부 끝장이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겪어보니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몇 번 들킬 뻔했는데 둘러대느라고 아주 식은땀을 흘렸네요. 어처구니 없는 그들의 대화를 들은 기획실장은 재무이사와 아내의 뒷조사를 했고
아내가 재무이사의 아들과 내연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동안 재무이사는 이사회의 정관까지 바꿔서 저를 허수아비 사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어요. 그건 재무이사가 제게 숨겼던 사실이었죠. 기획실장이 아내와 재무이사 아들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자 재무이사는 화근을 없애려고 그에게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회사에서 잘라버렸고 경찰에 구속이 되어 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복을 기획실장 자리에 앉혔던 거죠. 사장님, 서둘러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사장님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될 거예요. 기획실장의 말을 들은 저는 회사로 들어와서 이사의 회의록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장의 말대로 재무이사의 발의로 대표이사인 저의 의결 권한을 대폭 줄이고 재무이사의 권한만 확 늘려놨어요. 그리고 재무이사 그놈은 제게 모든 사실을 숨겼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사이에 재무이사와 아내는 제 뒤통수를 제대로 쳐버렸던 거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회사는 재무이사에게 넘어가고 저의 전 재산은 아내가 차지하게 될 상황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었지만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되새겼어요. 그래, 누가 마지막에 웃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지금은 좋아서 히히덕거리겠지만 곧 피눈물을 쏟을 거다. 그리고 제가 반격을 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와 재무이사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그들이 꾸미는 음모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재무이사는 곧 저를 베트남으로 출장을 보내놓고 회사를 완전히 접수해버릴 은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저의 재산을 자기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며칠 후에 재무이사는 아내에게 보낸 문자대로 제게 베트남으로 출장을 다녀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말은 부탁이었지만 제게는 지시로 들렸습니다. 저 사장님, 이번에 베트남으로 수출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장님이 가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제가 직접 가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재무이사의 말대로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는 척하고 공항에서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무이사의 아들놈과 아내가 동거를 하고 있는 고급 빌라로 기획실장과 같이 쳐들어갔어요. 동거남과 같이 있다가 저를 본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온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저는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그녀의 얼굴을 보자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뺨을 수차례 때렸어요. 넌 사람을 잘못 봤어. 나는 너를 끝까지 믿었는데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여보, 미안해. 전부 재무이사가 시켜서 한 거야. 나 아무 잘못도 없어. 믿어줘. 아내는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울면서 용서를 비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소집해서 재무이사를 출석시켜서 그가 저지른 더러운 짓을 모두 들춰내고 그를 해고하고 경찰에 고발해버렸어요. 이혼소송과 함께 저는 아내를 사기죄로 고발했지만 부부 사이에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아내의 불륜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베트남으로 떠났다면 저는 알거지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아찔했던 순간이었죠. 끝까지 저를 위해서 힘을 써준 기획실장을 재무이사로 복직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더욱 신중하게 되었어요. 지금 저는 기획실장의 딸과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국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데 30 중반을 넘긴 나이였지만 아직 미혼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처와는 다른 여자였지만 한번 여자에게 크게 당하고 나니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아직은 섣부르게 재혼을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만나면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듯이 한번 큰 시련을 당하고 나니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렵지가 않고 어려움은 피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극복하는 것이란 신조를 오늘도 되새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